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정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중국은 중국대로 유지하고 유럽 가서 또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는 사람이 갑이지 파는 사람은 을인 거예요. 항상 50%를 사기 때문에 갑은 중국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팔던 거를 안 팔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견뎌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아니겠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도 상승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왜 엉뚱한 거 가지고 전화리를 치고 앉아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경기 침체 그러면서 한국도 당연히 이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을 텐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건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은 되게 하반기에 세게 할 거니까 우리가 또 중국 교육 의존도는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상쇄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약간의 뭐 희망을 찾을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 곤두박질 쳐서 뭔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오면 그게 괜찮을까? 괜찮을 리가 없겠죠. 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임진왜란 나기 전에 일본이 안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이고 똑같은 이거 거죠.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표현이 너무 웃기셔서 그러니까 문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상 위기가 발생을 하고 했을 때에 꼼짝을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안을 안 하고 얼마 전까지 보면 연준 의장조차 이제 집을 사지 마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애 첫 구입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LTV를 올려줄 테니까 빚을 내가지고 다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제 좀 걱정이 뭐냐면, 정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리스크? 또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경제팀 전체가. 아까 저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중국이 성장하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고 그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한 26%인데 홍콩까지 합치면 한 32% 정도 되잖아요. 이 수치는 미국, 유럽 합친 게 대략 30%가 조금 안 되니까 그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탈중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탈중국이 일단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냐? 봤잖아요. 작년도인가 요소수가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한가. 근데 그렇게 우리 그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7,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한 100개 정도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아닌 형태가 될 거거든요. 작년도 요소수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뭐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벗어나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곳들과 다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 그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제일 큰 곳을 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약화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좀 발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이래야 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이 수출 많이 했다고 우리가 피해 본 게 있는 피해 것도 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런데 그 해가지고 그게 규모가 커지고 그럴 거면 중국은 중국대로 유지하고 유럽 가서 또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하고 해야 되는 네. 것이 정책이 해야 될 일이지. 아, 이거 이쪽 커지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은 전부 다 안 이건 뭐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니까 이거 우리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지금 이게 뭔 지금 하는 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 비중이 지금 너무 높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비중을 낮춰야 되겠어.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왜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니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 네. 그걸 왜 대놓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끼리 그 생각해가지고 그래 네. 그러면 이 비중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뭐한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중국의 시대는 끝났고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참 희한하군 이런 생각을 네.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한번 보여줄게. 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를 이렇게 적게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검증해봐. 이렇게 네. 가면 그거 아주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향해서 계속 이념적인 외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만큼 이념적으로 막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 움직이는 그리고 판단하는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우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그렇죠. 걸 알고나 있나? 이게 중국이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하니 야 반도체 굴기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저거 가로막고 있으니 한국에라도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2년 전인가 왜 일본 그래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가지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정부는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걸 공급해주지 않으면 네. 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우니 우리한테 굴복하고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갑은 누구냐면 사는 사람이 갑이지 파는 사람은 을인 거예요 항상. 네. 그리고 2년 동안 그거를 다 입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뭐 똑같이 그걸 우리나라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비춰서 보면 그 반도체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50%를 사기 때문에 갑은 중국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을인 거고 어떻게 네. 되든지. 네. 근데 우리가 수출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중국이 굉장히 불편할 거다. 불편하죠. 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팔던 거를 안 팔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견뎌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근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 수출이 안 되면 한국은 그냥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의 어쨌거나 투톱 같은 그 회사 두 개가 수출이 안 된다? 그럼 한국은 그냥 자동으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닐까요? 예. 또 하나 전반적으로 보고 있자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예. 이게 영화를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뭐 당연히 보러 갈 수 있고 또 그거 자체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어떤 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 영화 보러 간다? 그리고 사실 별 메시지도 없더만요. 예. 왜 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이게 정부의 어떤 그 긴장감이 없는 태도? 예. 그것도 그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새벽 3시 정도에 눈이 한번 띄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가 그 국제시장 이런 데에서 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네. 한번
그 새벽 3시에 한번 깨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전에는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뭐냐면 $1 환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면 야 이게 너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이게 혹시 이러다가 우리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지금 이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기 국면이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이걸 견뎌내면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바심이 그래서 하는데 일개필부도 그런 건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센터장님이 일개필부는 아니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한데 자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최근에 뭐가 합니까?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 어민을 송환을 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저같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뭐 물가도 상승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이러는 것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최소한 사람을 달래주든지 아니면 정책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고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 어민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이게 철천지 이게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왜 엉뚱한 거 가지고 전화리를 치고 앉아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너희 생각하는 게 그 정도고 너희 실력이 그 정도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정부에 대한 반감은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고 저런 의제를 지금 추진하는 거는 사실 몰라서 저렇다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심한 그리고 굉장히 나이브한 반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모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가 벌어질지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DSR 규제는 뭐 일단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 완화하는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0년 동안 빚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LTV 한도를 80%까지 늘려주겠다.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에 이번 정부의 경제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시장을 전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지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할 테니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거기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쓸데없고 그 정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정책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감세 이런 걸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가 어려우면은 오히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생각을 사실은 그 준비를 해가야 되죠. 해야 되는데 세금 깎아주죠. 그 대신에 이런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뭘 한다고는 얘기를 해요. 뭐 그 해가지고 작년도에 빚내 가지고 집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 고정금리로서 대체해주고 안심전환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아무튼 필요한 거는 또 재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재정을 갖고 뭘 하겠다고 해요. 근데 세금은
그 걷는 거는 또 줄이겠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또 뭐 보면 상속세도 줄이겠다고 그러지 법인세도 다 줄이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이래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면 재정 준칙이라는 건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GDP에 얼마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나면 안 되고 이렇게. 네. 해요. 그러면 세금 걷는 건 적게 걷고 쓰는 거는 또 그하고 그 대신에 또 그 재정 준칙은 또 만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괄적인 형태가 나오겠냐라고. 그리고 쓴다는 곳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또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한 사람들 손해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그 감면해주겠다.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돈이 어디서 예,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한심하다. 거지? 도대체 뭘 알고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빚내서 빚을 이렇게 좀 더 늘려줄 테니까 집을 사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저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군데에서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 군데는 연준을 보면 그 생각이 들고 또 한 군데는 한국 정부의 경제팀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예, 걱정인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언론들이 제대로 된 비판 없이 그냥 정부가 하는 걸 뭐 마치 대단한 정책인 마냥 그리고 또 뭐 감세한다 뭐 긴축한다 이러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뭐 재정 지출 엄청 해서 뭐 재정 지출 뭐 가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그걸 기득권 언론들이 오히려 옹호를 해주고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그런 줄 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이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신랄하게 잘 지적을 해주셔서 뭐 옆에서 듣는 저도 속이 후련하네요. 자, 센터장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일단 센터장님 보내드리고 저희 또 조만간 하여튼 모셔서 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